자립지원 편입니다. 주거 편입니다. 진학편입니다. 경제편입니다. 법률편입니다. 아동권리보전과 함께하는 자립지원교육 진학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자립교육의 진학교육을 진행할 김영주 진학 컨설턴트입니다. 제 옆에 이 시간 함께할 자립선배를 모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립 5년차 바람개비 서포터즈 5기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준영 씨. 반갑습니다. 네, 준영 씨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신가요? 아니면 졸업하셨나요?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가 진학인데 이미 경험해보신 분이니 진학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이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을 텐데요. 준영 씨는 대학 진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시기나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나 고졸 능력 채용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학력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아직은 한국 사회 특성상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죠. 네, 맞아요. 요즘 특히나 어려워진 취업으로 인해서 진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오늘 준비한 진학 교육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와 진학에 관한 사연들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볼까요? 준영 씨는 대학 입시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대학 입시요? 아무래도 수능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수능날 학교 앞에서 다들 막 응원해주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대학을 위해 쏟아붓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수능만 생각하면 약간 긴장돼서 수시 전형으로 미리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이 정시하고 수시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시는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 정시는 주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그럼 준영 씨는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셨나요? 저는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수시 모집에서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셨나요? 저는 기회균등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럼 해당 전형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회균등 전형은 제한된 경쟁자들끼리 대학 입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다른 전형보다 비교적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죠.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기회균등 전형이 현재 사회자 배려 전형과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자 배려 전형하고 유사하죠. 네, 준영 씨가 설명해 주신 전형뿐만이 아니라 수시에는 정말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학교별로 또 연도별로 전형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학생분들이 헷갈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혹시 지원하신 기회균등 전형 외에도 다른 전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먼저 수시에는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이 있지 않나요? 네, 정확합니다. 수시 전형에는 대표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 및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다양한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이 두 전형으로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서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라 내신 성적 관리가 필수겠네요. 네, 맞아요. 역시 졸업생이라 내신 성적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네요. 혹시 준영 씨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곳을 졸업하셨나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특성화고는 또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따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도 이 전형이 많이 지원했었어요. 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대부분 내신 성적으로 평가되고요. 그리고 이 전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전공한 학과와 동일 계열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공업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그와 관련된 학과에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말씀하신 공고 학생들의 경우는 주로 기계, 전기, 이과 쪽으로 빠지는 편이고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이나 컴퓨터, 간호, 미용 등 각 전공 특성에 맞춰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관광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대학 전공을 기계과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고등학교 전공과 동의계열 학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준영 씨 얘기로 돌아와서 준영 씨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회균등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전형은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기회균등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사회자 배려 전형과 유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네, 기회균등 전형이 학교마다 전형명이 좀 다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영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자 배려 전형이나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에도 사회자 배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이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사회자 배려 전형의 모집 인원이 소폭 상승했어요. 와, 정말요?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회균등 말고도 지원 기준의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자를 위해 나온 전형이 따로 또 있을까요? 네, 대부분 대학은 사회자 배려 전형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에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 자격에 따로 아동시설 보호 대상자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같이 해당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경희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이번 연도 모집 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고른 기회 전형 2에 아동복지시설 출신자라고 나와 있죠. 건국대도 마찬가지로 입학처 모집 요강에 보시면 26페이지에 사회통합 전형이 있어요. 여기에도 지원 자격 중에 아동복지시설 출신자라고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또한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32페이지에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보호 대상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네요. 네. 해당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전형을 따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특성화고 학생 중 대학 진학 말고 취업을 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나 이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에 가고 싶어지면 따로 진학 방법이 있을까요? 준영 씨가 말한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면 가능합니다. 이 전형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재직자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체에서 3년 재직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만약에 중간에 이직을 하셨더라도 3년이라는 기한이 채워진다면 가능합니다. 오, 좋네요. 그런데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했을 때와 다른 전형으로 입학했을 때 차이가 있거나 그런가요? 네, 재직자 전형 또한 많은 입시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를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간에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주로 야간 대학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제 주변에 특성화고 졸업생 중 선취업 후에 이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친구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여기서 산업체란 첫 번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예요. 마지막으로 4대 보험 중에 1개 이상 가입한 사업체로 영세 창업이나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특성화고 졸업 산업체에서 3년이라는 재직 기간 외에 알아야 할 조건이 또 있을까요? 네, 전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전형은 재직자인 사람을 뽑아요. 그렇기에 입학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입학 후에 대학교에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 졸업까지 재직 상태를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이 전형도 전공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나요? 아까 말한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동의계열 학과만 지원이 가능했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 전형은 동일 계열 지원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재직자 전형은 동일 계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 계열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좋겠네요. 재직자 전형으로 간 친구들을 보면 예상보다 진학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제 대학에 잘 간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내신 성적이 4등급 정도였는데 이 전형으로 성균관 대학교에 갔거든요. 이런 점도 재직자 전형의 장점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예전에는 사실 재직자 전형이 미달인 곳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상보다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재직자 전형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미달학과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올해 재직자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 건국대의 신산업융합학과의 경우 내신 1등급 후반대로 아주 높은 편이었고요. 서울 주요 대학의 인기학과는 2, 3등급 내외의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했어요. 예전 성공 사례만 듣고 준비를 허술해하면 안 되겠어요. 계속 전형에 관해서만 얘기했더니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형을 많이 찾아볼수록 본인한테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각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시 전형의 경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한데요. 그러니 꼭 각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입시 요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준영 씨가 입시 준비했을 때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또 궁금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저는 입시 준비할 때 가장 궁금했던 점이 도대체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친구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합격선, 입결, 입시 결과일 텐데요. 요즘은 합격 컷이라고도 줄여 말하잖아요. 합격 커트라인. 네, 맞아요. 간단히 말해서 어딘가에 지원할 때 맞춰야 하는 수치상의 하한선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교별 전형의 학과까지 나누다 보면 그 수가 워낙 많아서 합격 커트라인을 컨설턴트들도 하나하나 알려주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컨설팅한 친구 중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의 경우에는 서울 4년제 합격 컷이 보통 내신 평균 2등급이었고요. 지방에 있는 거점 4년제인 경우는 내신 평균 4등급 이내여야 합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건 해당 연도의 사례이고 올해는 또 달라질 수도 있죠. 네, 올해 다르고 또 내년도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 합격 컷은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가셔서 입시 결과나 전형 결과, 경쟁률 이런 이름의 메뉴를 찾아가시면 제일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입시 준비할 때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게 중요했어요. 찾아야 할 정보도 많고 정보를 찾는 것도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진학 지도를 해주시지만 특성화고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시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내신 성적이 어느 등급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추천해 드립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성적 분석 카테고리에 들어가 학년별 자신의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에 대학, 학과 정보 및 전형 정보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학, 학과, 정보 카테고리에 가셔서 대학 선택 후에 궁금한 정보를 누르신 후 관심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기 좋습니다. 사이트 회원 가입까지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미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영 씨가 입시 준비할 때는 주로 어디서 정보를 찾아보셨을까요?
저는 주로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입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아보셨는데요. 대학마다 모집 요강 및 전형들이 다 상이해서 입학 홈페이지에서 얻는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지, 해당하는 전형이 있다면 모집 정원 및 입시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모집 요강에 다른 대학에는 없는 이 대학만의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각 대학에서 공식으로 발표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면 혹시 수시든 정시든 응시할 때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대학 지원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할 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원서 접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하다 보니 난감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미리 응시할 때 유의할 점을 알고 있으면 친구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혼자서 원서 접수를 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특성화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그런 편이죠. 네. 먼저 수시 지원부터 설명드리자면요.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최대 6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는 다릅니다. 전문대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서 지원 가능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시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와 해당 전형의 면접이나 논술이 있다면 지원한 다른 학교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학교의 논술 시험이 오전 9시부터 12시인데 같은 날 11시에 B 학교 면접이 있다면 일정이 겹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원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실제 지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수시 모집에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원한 수시에 합격해버려서 정시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면 그 당해 연도에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수시 응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수시 최초 합격뿐만이 아니라 충원 합격자 역시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의해야 할 부분이네요. 정시에 지원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정시 모집은 가, 나, 다로 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군에서 딱 한 개의 대학씩 지원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가 어느 군에 배치되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대입에 관해 알아야 할 부분이 정말 한둘이 아니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입시 준비하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다른 자립 선배들은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미리 자립 선배들의 대입 준비 방법을 인터뷰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갔어요. 저는 내신 성적은 그 국립 거점대 그쯤의 등급이었고요. 수시 종합이랑 그리고 수시 교과 그거 두 개를 다 썼어요. 종합은 면접에서 떨어지게 됐고 교과에서 다행히 붙게 되어가지고 교과로 지금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특성화고의 관광조리과로 재학을 했고요. 내신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8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시 모집으로 전문대에 지원을 했고요. 3개 정도 대학에 지원을 했어서 처음 합격한 곳에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수시의 실기 전형으로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3 1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약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는 수시 전형으로 총 3개의 대학교를 썼었는데요. 2개의 대학교 전형을 보고 나머지 1개의 학교 시험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수시 합격 발표가 나서 그냥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봤을 때 성적이 한 2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적으로 전북대학교의 국어교육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내신을 챙기려고 했을 때 4점대였던 것 같아요. 수시 전형에도 지원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행정학과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회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시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이용해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우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수시나 뭐 수능을 보거나 그런 유형으로 진학하기보다는 취업을 먼저 해서 이제 3년의 재직 경력을 쌓으면 이제 선처 후진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 전형을 이용했어요. 실제로 재직자 전형이 운영되는 학교는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고 지방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재직 의무가 없는 입학하고 퇴사해도 되는 그런 대학교를 골라서 이제 원서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양대, 경희대, 인하대 막 여러 군데를 넣었었고 지금은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에 재학하고 있어요. 뭐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환산을 한다면 나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1, 2등급 안팎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90명 중에 항상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립 선배들 인터뷰 잘 봤습니다. 준영 씨, 우리가 지금까지 대입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전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전형을 아는 만큼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전략을 잘 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전형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대입 전략을 짜기 위해서인데요. 그저 막연히 나는 내신 점수를 잘 받아서 수시 지원해야지 하는 것과 전형을 알고 그것에 맞게 대비하는 것은 대입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먼저 희망 학과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과를 가고자 하는 것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선택 과목과 학생부를 채울지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준영 씨는 언제쯤 희망 학과를 정하셨나요? 저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도에서 지원하는 자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 학과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고민해 보니까 그게 바로 요리였죠. 자연스레 고등학교도 관광조리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신의 꿈, 희망 학과를 정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꿈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하는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워크넷 사이트나 직업정보 유튜브 등의 영상을 보면서 관심 분야를 정해놓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영 씨는 학과를 정할 때 어디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나요? 친구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워크넷 같은 사이트 물론 좋죠.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에서도 아동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던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네,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분명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에서도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네요. 자립 준비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하니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업 체험을 하던가 기업과 연계해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네, 준영 씨처럼 미리 자신의 꿈을 찾으면 물론 좋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실제로도 꿈보다는 현재의 성적에 맞춰 최대한 좋은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참 많고요. 준영 씨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해 하는데 결국은 대학 진학 후에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더라고요. 입학한 대학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전과하기도 하고 복수 전공이라는 또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로라는 게 대학 들어간다고 끝은 아니죠. 지금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대학을 가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각자만의 꿈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다시 입시 전략에 관해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희망학과를 일찍 정할수록 좋다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할 입시 전형을 정해놓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전형 중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고 그 전형별 모집 요강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일단 모든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필수로 들어가니까 내신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돼요.
네, 맞아요. 내신 성적 관리는 물론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죠. 특히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각 과목 수업에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와 수시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수능 준비를 해야 대학 진학에 유리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 때는 내신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이 많았는데 요즘 대입이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네요. 네, 대입 공정성 강화로 인해서 수시 인원이 줄어들고 정시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 고등학생 1학년부터는 정시 비율이 4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변화되는 입시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달라져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입시 제도가 조금씩 변화해도 수시, 정시 전형의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희망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그에 맞는 내신 성적, 학생부 관리가 중요하겠죠. 거기다 증가하는 정시에 맞춰 수능 준비까지 되어 있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전형 전략에 관해서만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준영 씨의 대학 생활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입학했을 때의 기분이라든지 생활은 어떠셨어요? 시원섭섭했다고 해야 할까요? 20살이 되고 바로 퇴소해서 그런지 입학의 기분보다는 자립의 기분이 더 강했습니다. 네. 대학 생활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장학금 신청에서부터 기숙사 구하는 것, 제일 중요한 생활비 마련 방법까지 오죽하면은 이런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OT도 제대로 참석을 못할 정도였으니 사회초년생한테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죠. 아,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먼저 자립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 가지라도 더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준영 씨 외에 또 다른 자립 선배들은 어떤 다양한 대학 생활을 보냈는지 영상 함께 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놀고 많이 공부도 적당히 자기 성적 챙기면서 많이 놀아봤으면 좋겠어요. 놀아보는 게 단순히 진짜 노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3.5만 넘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출석 빠지지 않고 과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제출하고 시험 공부 좀만 더 열심히 하면은 이 3.5는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학점에만 너무 몰두하지 말고 대외 활동이나 학생회 그리고 자격증 공부 이런 거에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해외 봉사활동, 대외 활동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국외 경험도 별로 없었는데 인도네시아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해외 경험도 생겼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전국적으로 제 친구들이 막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이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막 열정 있는 친구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좀 저의 적성을 찾거나 또 직업으로 이제 연관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대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 시설에 살면서 그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면서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살아왔다고 하면 대학교에 가면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대외 활동을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제 성격을 알게 되고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외 활동들은 나중에 정말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나중에 취업할 때라거나 이런 스펙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 봉사활동을 했다, 해외 봉사를 갔다 왔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살릴 수 있으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대외 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먼저 출석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을 잘못 보더라도 일단 출결 상태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엄청 낮은 학점은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점 관리까지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보다 저처럼 최대한 각종 민간 장학금이나 아니면 정부 근로 장학금 이런 걸 받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 물론 활동비도 나오고
뭐 장학금도 이렇게 지급이 되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일단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양한 방면으로 지식과 경험 이런 걸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아니면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을 추천합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예를 들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코딩 같은 게 갑자기 관심이 있어서 뭐 카카오 같은 데서 인턴십을 진행해 본다던가, 또 제가 평소에 되게 의미 깊게 생각하는 분야가 당사자로서 자립준비 청년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그 주제로 관련한 대외 활동은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와닿고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대학생으로서 이제 장학금도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 대외 활동을 아울러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드림스폰이라고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메일 형태로 주차별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은 많이 풀리셨나요? 마지막은 장학금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대학을 다니려면 필수적으로 등록금이 들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준영 씨는 학비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는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가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부기관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전국 대학생들이 다 알고 있고 실제로도 90% 이상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대 등록금 액수가 학기당 260만 원입니다. 네.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을 그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립 준비 청년이라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자립 선배 친구들도 모두 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아, 그렇군요.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성적은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할까요? 처음 대학 들어갈 때는 신입생이니까 성적 기준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C학점 이상이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이라 성적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었어요. 차상위 계층이 아닌 재학생은 B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럼 한 학기당 아까 26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등록금이 이 금액보다 초과하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등록금은 다른 국가장학금을 해결하거나 학교에서 지원받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다른 국가 장학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근로장학금이요. 근로장학금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데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에요. 주로 학교 안에서 도서관, 과학생부실, 교무처 등에서 일할 수 있고요. 교회 허가받은 기관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급으로 계산해서 보통 일반 시급보다는 훨씬 높은데 일은 그만큼 힘들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학기 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아, 네. 그럼 이게 학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장학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교내 근로는 9,000원, 교외 근로는 11,500원 정도이고요. 일일 8시간,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에 일할 수 있고요. 방학 중에는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학에 시간을 꽉 채워 일하게 되면 한 달에 적어도 16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 꽤 쏠쏠하고, 또 이건 장학금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 부분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들 들으셨죠? 근로장학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지원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근로장학금도 혹시 국가장학금과 같이 학점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이랑 같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점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죠. 네, 역시 학점 관리가 중요하네요. 한국장학재단 외에도 요즘은 민간 장학금이 참 다양하던데요. 준영 씨도 받은 적이 있을까요? 네, 저도 민간 장학금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비 목적 장학금도 있었고요. 교육비를 목적으로 주는 장학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보통 그런 장학금 정보들은 어디서 알아보셨을까요? 장학금 정보는 주로 학교 홈페이지 장학금 공지사항에 살펴보면 많이 뜨고요. 아니면 각 기관 자립 선생님들이 정보를 주시기도 합니다.
스스로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다면 스스로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볼 때 혹시 유용한 사이트 몇 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보 채널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자면 드림스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좋은 점이 모집 기간에 맞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나중에 대학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장학금들이 대부분 성적을 많이 보고 면접도 많이 봐서 지원한다고 끝이 아니라 따로 또 준비해야 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학점 관리는 기본이고 본인의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공부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단에서도 믿고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장학금을 받으셨는데 혹시나 공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비 등이 장학금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장학금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이라면 모두 조건 없이 가능한 제도예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메뉴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자금 지원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인 만큼 미래에 내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다른 대출에 비해 이자율이 낮고 상환 기간도 따로 없다는 점이 장점이기는 해요. 그래도 빚은 빚이죠.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장학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준영 씨는 학자금 대출 받으신 적은 없으시겠죠? 네,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좋네요. 지금 보시는 자립 선배님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도 무리 없이 대학에 잘 졸업하셨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다 장학금으로 받으면 4년 내내 학자금 대출에 손댄 일은 없겠죠.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자립 선배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궁금할 텐데요. 다 같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학비는 국가장학금으로 이제 국가장학금 1차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의 1구간이니까 26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차 신청하고 나면 2차도 자동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이제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그래서 저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금 3학기를 다녔고 방학이네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생계비를 받고 생활비 보태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근로를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립대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등록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국가장학금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저는 학교에 있는 교내 장학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내 장학금을 이용해서 굳이 국가장학금 받지 않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기초생활수급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육원을 퇴소하고 나서도 대학에 다닐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의 그 수급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수급비를 받게 되면 그래도 한 7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이제 교재 비용이나 생활비 그리고 나머지 교통비 이런 것들을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근로 장학금이라는 장학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뭐 알바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좋았던 이유는 일단 시급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 수입이라기보다는 이게 장학금이라고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걱정할 수 있는 이런 수급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학업에 너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오늘 대입 전형부터 대학 생활까지 많은 걸 살펴봤습니다. 준영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얘기를 하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았는데 오늘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후배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뭐 공부나 대학 생활들 어떤 조언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험이 나중에 본인의 자산이 될 겁니다. 또 무언가를 할 거면은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길 바랍니다. 뭐 놀아도 최대한 재밌고 확실하게.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친구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여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변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 보시고 또 진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적성 흥미 검사도 진행해 보면서 자신의 꿈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출연해 주신 준영 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든 결국엔 길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선 취업 후 진학을 선택했건 선 진학 후 취업을 선택했건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딱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밀고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선 취업 후 진학이 좀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고민에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진학에 고민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시설에 가면 친구들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대학을 가는데 저희가 먹고 사는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대학에 진학해도 요새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도 나오고 또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LH를 통해서 집까지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에 간다고 해서 생계를 당장에 뭐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외에 다른 지원들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좀 더 걱정했던 것보다 더 부유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용 때문에 대학생활을 걱정한다라고 하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일단 저도 고등학생 2학년 때까지는 취업을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학교는 제 목표에는 없었는데요. 근데 막상 저는 대학교로 와보니까 다양한 교류 관계도 맺을 수 있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와 다른 대학생만의 또 그런 캠퍼스 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좀 대학교를 가셔서 더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더 다양한 경험을 하셔보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되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대학생으로서 그 수급자 자격을 좀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보호 연장에 대한 연령도 상향됐으니까 이러한 제도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그 자립에 대한 유예 기간도 가질 수 있고 또 되게 폭넓은 기간 하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선 그런 경우 대학을 가면 좋을 것 같고, 뭐 내가 어떤 진로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바리스타가 바로 될 거다, 뭐 학원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그런 쪽으로 내 경력을 쌓아 나갈 거다 하면은 취업을 먼저 해도 좋고요. 그리고 대학과 취업이라는 게 사실 갈림길이 아니라 그냥 순서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먼저 취업을 하고 대학을 갔기 때문에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어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